금요일 저녁 7시 할아버지의 손이 멈춥니다. 하얀 봉투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손주 민수가 식탁에 말없이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간 봉투입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천천히 글자를 읽어내려 가는데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논산 한 달 뒤 손자의 입영 통지서입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식탁 위의 그 종이 한 잔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습니다. 40년 전 강원도 전방 새벽 칼바람에 떨고 있던 그 마른 손, 녹슨 철책. 그때와 지금 세상이 달라진 게 있긴 한 걸까요? 아들 보낼 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의 차례입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라디오에서 중동 전쟁 소식이 흘러나오자 손이 그냥 공중에서 멈춰섭니다. 가스레인지 옆 빨간 가스비 고지서가 눈에 밟힙니다. 저 먼 나라 총소리가 왜 우리 집 고지서에까지 번지는 건지. 할머니는 말없이 냄비 뚜껑을 닫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상한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민수의 입영 통지서가 마지막 세배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 집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려면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듭니다.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전, 어젯밤의 무거운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할머니는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가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산 건 똑같습니다. 오이 한 봉지, 식용유 한 병. 그런데 영수증은 지난주보다 길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가볍고 지갑은 비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오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계산대 앞에서 자꾸 한숨부터 나와야 하는 걸까요? 토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찬물만 연거푸 마십니다. 화면에는 해외 경제 뉴스가 가득합니다. 강대국들의 나랏빚이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쌓였다는 소식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 큰 나라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저 멀리 강대국들의 빚잔치에 휩쓸려 사라질까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유럽 강대국들도 멈칫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일본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한 줄만 알았던 나라들이 하나씩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지 못합니다. 강한 나라들이 같이 흔들리면 우리도 덜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 사정이 나빠진다고 우리 밥상이 저절로 풍성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하나둘씩 주저앉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만 아주 기묘한 자리에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리할 것 같았던 이유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동네 구립 도서관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민수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나왔습니다. 열람실 나무 의자에 앉아 시사 잡지를 집어드는데 표지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이 침을 싼다. 할아버지는 잠시 표지를 바라봅니다. 옆에는 텅 빈 국제회의장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의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왜 저 거대한 나라가 갑자기 손을 놓는 걸까요? 그런데 이 장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 골목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골목에는 싸움 잘하는 형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소련이었습니다. 이 두 형이 각자 구역을 딱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 안에서는 큰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형들이 있으니까요. 겁나서 함부로 칼을 못 꺼냈습니다. 그렇게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미국 형 혼자 남았는데 이 형이 80년 동안 남의 싸움을 다 말리고 다니다 보니 이제 기운이 다 빠진 겁니다. 돈도 떨어지고 젊은이들도 지쳤습니다. 아무리 힘센 형도 남의 싸움만 말리다 보면 결국 본인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얘기죠. 미국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그 목소리가 이제는 무시 못할 수준이 된 겁니다. 나랏빚이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쌓인 것도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도 이제 자기 집 앞마당 쓸 기운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그 형이 골목에서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골목에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녀석들이 하나둘씩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형이 없어졌으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간 것도 그때입니다. 중동에서 다시 총소리가 울린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어지니 각자 칼을 꺼내든 겁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나라들이 싸우면 중간에서 말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엔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규칙을 정하던 기구도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판을 관리하는 심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딱 이 상태입니다. 주인 없는 골목, 무서운 형 없는 동네,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시대. 할아버지는 잡지를 덮으며 천천히 생각합니다. 80년 동안 이어져온 질서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수요일 아침, 할아버지가 동네 정형외과에 들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곳입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데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자막이 눈에 걸립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우리나라 탱크를 사겠다고 줄을 섰다는 내용입니다. 대기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언제 저렇게 무기 잘 만드는 나라가 됐지? 옆자리 어르신이 먼저 입을 뗍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신기하다는 듯 묘합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탱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유럽 나라들이 저렇게 줄을 설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유럽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무기를 만드는 게 옳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환경이니 윤리니 하는 기준으로 무기 공장을 스스로 닫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없을 것 같았으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무기 공장을 닫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던 나라들이 막상 전쟁이 터지자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포탄이 없는 겁니다. 그 유명한 탄약 바닥 사태가 딱 그 얘기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창고를 열어봤는데 쓸 무기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생산 라인을 다시 세우려 해도 설계도도 사라지고 기술자도 흩어진 지 오래입니다. 당장 내일 쓸 무기가 없는데 공장을 새로 짓는 건 몇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손이 향한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북쪽을 마주보며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온 겁니다. 분단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가 지금은 전 세계가 돈을 내고 사겠다는 물건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이 아이러니를 잠시 곱씹습니다. 우리가 가장 없애고 싶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것이 됐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같은 날 오후, 편의점에서 민수가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다시 갖고 싶은 브랜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겁니다. 1위와 2위가 삼성 핸드폰과 현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러시아 사람 5명 중 1명은 한국 차가 돌아올 때까지 새 차를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을 더 믿는다고 합니다. 민수가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러시아한테 비우호국이잖아. 근데 비우호국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라고? 한 해외 연구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적국조차 우리를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로 꼽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상한 느낌이 하나 듭니다. 이 흐름이 우리 집 이야기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우리 가족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정형외과를 나서며 걸음을 멈춥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 보인다는 게 왠지 모르게 낯설고 묘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느낌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그 핵심입니다. 민수의 입영 통지서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할아버지는 정형외과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춥니다. 담벼락에 붙은 현수막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동네 청년이 입대한다는 인사말이 적혀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 옆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민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합니다. 내가 갔고 아들이 갔고 이제 손자가 갑니다. 이 나라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그 길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생각이 하나 멈춥니다. 만약 북쪽 길이 열린다면 우리 가족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분단이 끝난다면 우리 가족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집 식탁과 민수의 시간과 할아버지 통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수는 22입니다. 앞으로 2년을 전방 철책 앞에서 보내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기술을 익힐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총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나이의 독일 청년은 그 시간에 창업을 시작합니다. 프랑스 청년은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민수는 강원도에서 눈을 막고 있습니다. 북쪽 길이 열리면 진병제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길이 열리면 굳이 모든 청년이 군복을 입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는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민수의 2년이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민수는 자기 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군대에 가는 청년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이 전부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 장바구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섬입니다. 북쪽이 막혀 있으니까요. 물건을 실은 배가 유럽까지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물건값에 붙습니다. 할머니가 마트에서 영수증을 들고 멈칫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북쪽 길이 열리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북극 항로입니다. 지금보다 열흘 가까이 빨리 유럽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류비가 줄면 수입 물건값이 내려갑니다. 다른 하나는 철길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를 건너 파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물건이 우리나라를 거쳐 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남북 인구를 합치면 8천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수 시장이 좁다는 겁니다. 5천만 명 시장에서 8천만 명 시장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기업들이 굳이 해외로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오르고 할머니 장바구니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물가도 내려가나요? 할머니가 그럼 고기도 싸지냐고 물으셨다는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할아버지 통장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갑을 엽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주 용돈입니다. 병원비 빼고 약값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빠듯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에 쓰는 돈이 매년 어마어마합니다. 분단 때문에 남북이 서로를 향해 쌓아온 비용입니다. 비행기도 사고 탱크도 만들고 병사도 먹여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거기다 남북이 서로 대립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 돈이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어르신 진료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연금이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보건소에서 받던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지갑 속 10,000원짜리 5장이 조금씩 밀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을 더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단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10,000원짜리 5장을 다시 지갑에 넣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고작 5장인 이유가 어쩌면 저 북쪽과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서재에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 입영 통지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며칠째 치우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돋보기를 벗고 그냥 앉아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주인 없는 세상, 우리 탱크를 사겠다고 줄 선 나라들, 적국조차 우리를 기다리는 이상한 상황, 민수의 2년, 할머니 장바구니, 공원 벤치에 10,000원짜리 5장.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납니다. 민수가 나와 있습니다. 청바지입니다. 어깨에 배낭이 매여 있습니다.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벼운 배낭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왔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평양 거쳐서 파리까지 기차 타고 여행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목소리가 유난히 맑고 힘차게 들립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고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집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평양이 스쳐 지나갑니다. 러시아 대륙이 펼쳐집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역에 닿는 그 길. 우리 아이가 군복 대신 배낭을 메고 그 길을 달리는 모습. 아직까지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재로 돌아갑니다. 책상 위 입영 통지서 옆에 민수가 어젯밤 꺼내놓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멀리 가본 적 없는 가방입니다. 할아버지는 입영 통지서를 집어드는 대신 여행 가방 손잡이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40년 전 자신이 맸던 군용 배낭의 무게가
이 손끝에서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미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군대에 가지 않는 날은 누군가 던져준 행운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서 묵묵히 버텨온 것들이 만들어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빠른 흐름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의 다음 단계,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오는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